어서 오세요. 10번째 글입니다. 팽현감은 단의 이번 여행은 순탄치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급구 말려보기도 했지만 단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비단 장사는 하버니의 비단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3가지 길이 있다고 했다. 먼저 푸른 오리강을 따라 내려가는 길이 있지만 길도 험하면서 너무 멀고, 안개강 상류와 소나강 사이로 돌아가는 길이 순탄하지만 그도 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9살이 눈물고개를 넘는 길이 제일 가깝지만 길이 가장 험하고 무서운 산도적들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했다. 어느 길을 택하시려오? 단이는 선녀를 하루속히 확인하고 싶은 욕심에 9살이 고갯길을 택했다. 비단 장사는 고개를 넘으며 이런 얘기를 했다. 눈물고개는 고개가 9인데요. 첫 번째 고개 아래에서 어느 젊은 부부가 농사를 지며 살았었는데 어느 날 호련히 남자가 사라졌대요. 여자는 울며 사라진 남자를 찾아서 두 번째 고개로 넘어갔더래요. 그런데 여자는 그곳에서 다른 사냥꾼 남자를 만났더래요. 하는 수 없이 그와 같이 살았는데 얼마 후 그 남자도 그만 사라지더래요. 여자는 두 번째 남자를 찾아 다시 셋째 고개를 넘어갔는데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남자를 만났더래요. 왜 남자가 사라졌을까? 모르죠. 남자란 실칭이 나면 떠나버리기도 하니까요. 그 여자는 다시 마음을 고쳐잡았지만 웬일인지 그 남자도 곧 떠나가 버렸대요. 그래서 여자는 또 울면서 네 번째 고개를 넘었는데 거기서 또다시 새로운 남자를 만났더래요. 그렇게 만나면 헤어지고 울며 찾으러 다니고 다시 만나기를 9번이나 반복해서 9살이라 한대요. 결국 마지막 고개에서 여자는 서러움에 지쳐 망부석이 되었대요. 그때 딸아이도 딸려 있어서 실제로 망부석은 2개가 나란히 서 있어요. 이를 모녀바위라 하지요. 그리고 두 바위 사이로는 가느다란 물줄기가 계속 흘러내리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눈물샘이라 했어요. 실제로 그 물을 먹으면 약간 짜기도 해요. 단이 그 모녀 바위에 이르니 과연 바위 틈으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동안 목이 몹시 말랐던지라 그 물을 허겁지겁 마시니 이야기처럼 짠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어 절로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마지막 고갯마루에 이르자 저 멀리 마을이 보였다. 수많은 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집들은 끊어짐 없이 줄줄이 산마루로 이어져 있어 한눈에 보아도 80여 호는 넘어 보였다. 와, 저렇게 큰 마을은 처음 봐. 하버니의 마을들은 보통 이렇게 커요. 비단 장사는 마치 자기 자랑하듯 말했다. 마을 앞으로는 조그마한 강이 흐르고 넓은 들이 펼쳐진 풍경이 풍요로웠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들이 점점 드넓어졌다. 끝이 없는 수수밭이었다. 바람이 일자 수수의 높고 푸른 잎들이 일제히 고개 숙여 바다의 파도처럼 일렁거렸다. 그 소리마저도 마치 파도 소리와 같았다. 사르르르 싸아. 여기에도 바다가 있었네. 뭐라고 했지요? 비단 장사가 물었다. 아니요. 땅에서도 파도가 이니 바다처럼 보입니다. 마을 어귀에 가까이 들어서니 수수밭이 끝나고 이어서 논들이 펼쳐져 있었다. 끝없는 논에는 오리들이 물을 뒤집고 다니고 여기저기서 메뚜기 떼가 후두둑 날아다녔다. 내산골이나 마지촌에서 기껏 조그만 다락논만을 봐왔던 단이는 이런 풍경이 생경하였다. 마을 앞에 이르니 커다란 팽나무 2그루가 마을을 감싸는 듯 우람한 가지를 한껏 뻗고 서 있었다. 그 팽나무 그늘에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아이들은 땅을 파며 놀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가지고 노는 도구가 단의 눈에 들었다. 그것은 언뜻 보기엔 동물의 뼈 같았으나 옥처럼 광택이 있었다. 흙이 분탕 칠해져 있지만 시장에서도 워낙 귀하게 다룬 것이라 단번에 단의 눈에 들었다. 아이는 금을 긋다가 그것을 땅바닥에 휙 던져 놓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그것은 옥 비녀 같았다. 단은 이 동네에서는 아이들이 가지고 놀 정도로 옥이 흔한 모양이다. 그리 생각하며 그들을 그냥 지나쳤다. 팽나무 맞은편에 있는 집이 하도 우람하여 단의 눈을 설레게 하였다. 그 집은 담도 높고 대문이 커다랗게 솟았다. 문이 어찌나 높은지 그 서슬에 몸이 움츠러들었다. 문 안에서 애처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소리에 끌려 단이 대뜸 대문에 들어서려 하자 비단 장사가 겁을 내며 말렸다. 여기는 들어가지 마세요. 단은 비단 장사의 말을 무시하고 대문으로 곧장 들어갔다. 웬 놈들이냐? 집 앞을 쓸던 우락부락한 아저씨가 소리쳤다. 좀 쉬어가려 합니다. 단은 막무가내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에는 긴 창을 든 여러 장정이 서 있었다. 얼굴에 거친 수염이 가득하여 험상궂었다. 내 놈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오느냐? 장정들이 단과 비단 장사를 에워싸고 얼굴에 창을 들이댔다. 단은 비로소 겁이 나서 뒷걸음질 쳤다. 그때 대청마루에 서 있던 영감이 무슨 일이냐? 소리쳤다. 그 영감은 비단 조끼를 입고 있었다. 내 놈들, 머리를 조아리지 못할까? 장정이 창으로 땅바닥을 두드리며 더욱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저는 내산골에서 온 단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훌륭한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단이 너무 당당하게 말하자 영감이 껄껄 웃으며 거맹랑한 녀석이로군. 여봐라, 저들이 아마 죄인 다루는 걸 보고 싶은 모양이다. 구경하도록 그냥 두어라. 그러고 보니 마당 한가운데 소녀가 밧줄에 묶여 엎드려 있었다.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전년의 소지품을 아무리 뒤져도 없습니다. 내 인연 어디에 감추었느냐? 저는 모릅니다. 제가 청소를 할 때도 보질 못했습니다. 안방에 드나드는 사람은 너밖에 없질 않으냐? 어서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제가 그 귀한 옥비녀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참으로 억울합니다. 안 되겠구나. 전년의 손목을 잘라버려라. 종년 주제에 옥비녀를 욕심내다니 당장 시행하라. 한 장정이 통나무에 소녀의 손을 얹어놓고 묶었다. 다른 장정이 도끼를 들고 왔다. 억울합니다. 족장님,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단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다. 족장이라 불렀고 소녀는 종이라 했다. 단은 종이 뭔지는 몰랐지만 시중을 드는 아이 같았다. 안방을 드나들며 시중을 들었는데 옥비녀가 없어졌으니 그녀를 의심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도둑질을 하였다 하여 손목을 자른다니 너무 황당했다. 장정이 도끼를 들어 올려 금방 내려 찍으려 하였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말하라, 어디에 감추었느냐?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전년의 손목을 어서 자르지 않고 뭘 하느냐. 안방문 앞에서 마님인 듯한 여인이 앙칼지게 소리쳤다. 장정이 다시 도끼를 들어 올렸다. 단이는 그제야 팽나무 아래에서 놀던 아이의 손에 옥비녀가 있었음을 기억했다. 그러나 안방에서 없어졌다는 옥비녀가 그 아이가 가진 그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사태가 급했다. 곧 소녀의 손목이 잘릴 것이다. 잠깐만요. 제가 그런 옥비녀를 본 것 같습니다. 단이 소리쳤다. 뭐라? 내가 보았다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만약 내 말이 거짓이라면 내 놈의 주둥이를 틀어버릴 것이다. 어디서 보았느냐? 단은 당장 밖으로 달려갔다. 그때 팽나무 아래에서 보았던 그 아이가 대문 쪽으로 오고 있었다. 아이의 손을 보았으나 손 안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너 아까 가지고 놀던 옥비녀는 어디에 두었느냐? 몰라. 단은 아이에게 주머니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없었다. 한 장정이 단의 앞을 가로막았다. 내 이놈, 도련님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단은 난감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이 집의 도령이라면 그 옥비녀가 잃어버린 옥비녀일 가능성도 크다. 단은 팽나무 아래로 달려갔다. 혹시나 하고 여기저기를 둘러보아도 옥비녀는 없었다. 만약 다른 아이가 그걸 가져갔다면 온 동네를 뒤져야 할지도 모른다. 잘못하면 단이 범인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었다. 단은 흙이 일궈진 흙부스러기를 훑어보았다. 그곳에도 없었다. 난감했다.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흙이 두둑이 쌓여 있는 게 보였다. 흙 두록을 손으로 훑어보니 손에 잡히는 게 있었다. 옥비녀였다. 혹시 이걸 말하시는 겁니까? 단이 족장 앞에 달려가 그걸 건네주며 말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저 아이가 팽나무 아래에서 가지고 노는 것을 얼핏 보았었습니다. 족장이 아이를 불러 물었다. 내가 이걸 가지고 놀았느냐. 응.
땅에 심었어. 나무처럼 잘 자라라고. 얘들아, 저 손님들을 사랑으로 모셔라. 족장은 그리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녀는 사방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단과 비단 장수는 사랑방으로 안내되어 음식 대접을 받았다. 그 음식상이 대단했다. 여러 가지 나물이 있었고 탕국까지 있었다. 밥도 수소와 보리가 약간 섞이긴 했지만 이 밥이었다. 단은 그렇게 풍족한 밥상은 처음 보았다. 그동안 산을 넘어오면서 물에 보리가루를 타서 마시고 육포를 질근질근 씹으면서 허기를 달래왔기에 자신도 모르게 그 음식을 반찬까지 싹 쓸어 먹었다. 식사가 끝나자 족장이 대청으로 그들을 불렀다. 손님이 아니었으면 애꿎은 아이의 손목을 잘랐겠구먼. 그렇게 족장과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족장은 외부 소식을 궁금해했고 특히 세진이와 노부루의 전쟁에 관해 자세히 물었다. 단도 촌장에게 많은 질문을 했다. 이곳은 왜 많은 집이 한꺼번에 모여 있나요? 단의 궁금증이 발동했다. 농사는 많은 힘이 필요하다네. 그래서 사람이 모두 함께 살아야 서로 도울 수가 있지. 또 사람이 많아야 외부의 침입에도 대처할 수가 있다네. 하긴 조그마한 시장 바닥에서도 몇 명의 불량배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시장 사람이 모두 뭉쳐야 했었다. 그럼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살면 좋겠네요. 아니야, 농사는 심리까지만 가능해. 그 이상은 거리가 멀어서 먼 곳에 농사를 지으려면 따로 마을이 있어야 하지. 그리고 심리 안에 수확물로 마을 사람이 먹고 살려면 100가구를 넘어서면 곤란해지지. 단의 질문은 계속되었다. 밖에 무서운 아저씨들이 창을 들고 있던데 왜 그렇죠? 족장은 마을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대비해야 해. 사고라고요? 어떤 사고죠? 크게는 화적패들이 종종 마을을 휩쓸고 다니기도 하지. 작게는 사람이 많으니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사람을 죽이거나 남을 해하는 자, 남의 것을 탐내는 자, 떠도는 불황자 등이지. 그들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거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죄를 지은 자에겐 벌을 주지.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야.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을 하고, 도적질은 재산을 빼앗거나 없으면 손목을 자르고, 더 못된 자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지. 그러면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거나 남의 집종살이 해야 하거든. 종살이요? 모든 걸 몰수당하고 몸만 남았으니 종이 되는 거지. 아까 그 소녀도 그런 종살이인가요? 그렇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그 딸은 종이 된 거야. 그런 종들이 많은가요? 우리 우dum촌에는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그들은 갈수록 많아질 거야. 한번 종이 되면 다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게다가 범죄자는 또 생겨나니 종은 자꾸만 불어나게 되지. 너희들도 나에게 잘못 보였다면 떠도는 불황자로 취급되어 이 마을의 종이 될 뻔했지. 종이 될 뻔했다는 말에 소름이 돋았다. 한 번 종이 되면 영원히 종살이 해야 하고 떠도는 사람은 모두 불황자로 취급한다니. 그러면 이곳 사람들은 외지로 나갈 엄두를 못 내고 다른 지역과 교류도 없이 고립되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을은 커다란 감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억울하게 종이 되는 사람도 있겠어요. 오늘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을을 다스릴 수가 없어. 마을을 떠나 도망치는 사람도 있겠어요. 당연히 있지. 그들이 불황자들이야. 마을을 떠나 떠도는 사람은 불황자가 되고 또 화적패가 되면 마을은 또 더 불어난 화적패로부터 마을을 지키기가 점점 힘들어지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니 재미있는 소년이야. 하지만 그렇게까지 되겠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리 될 것이다. 어쩌다 실수 한 번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이 되거나 마을을 떠난 사람들이 조용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단은 더 얘기할 기분이 없어졌다. 그 마을이 싫어졌다. 지금 족장님이 입고 있는 조끼는 비단 조끼가 맞지요? 그렇지. 그런 건 왜 묻느냐? 비단은 선녀가 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선녀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선녀라. 나도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선녀가 있는지 있으면 어디 있는지 그건 모르겠구나. 단은 우dum촌을 떠나 다른 마을을 돌며 선녀를 찾아 헤맸으나 아무 소득이 없었다. 마을과 마을 사이는 10리 이상 떨어져 있어
일일이 찾아다니기도 힘들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모든 마을이 우듬촌처럼 폐쇄적이었다. 까딱 잘못하면 불황자로 취급받아 그곳에 붙잡혀 종이 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꾀를 내었다. 비단이 가장 많이 있다는 곳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곳은 아주 큰 장터가 있다는 명의촌이었다. 그곳에 내산골 장터보다 더 큰 저작거리가 있었다. 비단 가게도 2군데나 있었다. 처음 비단 가게 주인은 단의를 비웃고 상대하지도 않았다. 웬 거지 같은 녀석이 가게를 기웃거리는 거냐? 썩 꺼지거라. 그들은 가죽옷을 입고 있는 단의 모습을 보고 깔깔대며 웃었다. 저놈들은 가죽의 가치를 몰라요. 비단 장수는 당장 가죽을 팔아 부드러운 천으로 된 옷을 구해서 단에게 갈아입도록 했다. 비록 비단은 아니지만 그 옷도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웠다. 겉옷은 빨간 전의였다. 빨간색은 유달리 단의 얼굴과 잘 어울려 단을 귀공자로 튀어 보이게 했다. 단은 또 다른 비단 가게로 가서 동정을 살피고 있었는데 가게 안에는 온몸을 비단으로 감싼 깡마른 노인이 와 있었다. 그 노인의 머리 꼭지는 옥으로 만든 고리로 상투를 메어 돋보였다. 그것은 옥고라 하였다. 노인은 보통 사람과 달랐다. 그 노인이야말로 비단을 잘할 것 같았다. 그 노인은 여러 비단을 놓고 비교하며 흠을 잡더니 짜증을 내고 있었다. 여기 있는 비단은 겨우 이 정도란 말이냐? 그는 아주 특별한 비단을 찾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비단을 찾으러 자리를 비운 순간 단은 그 노인께 다가가 인사를 드렸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산골에 사는 단이라고 합니다. 그래, 도령은 나를 아시는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당돌한 도령이군. 그래, 그 생각이란 무엇인가? 저도 비단을 구경하러 왔습니다만 좋은 비단을 찾으려면 비단을 짜는 곳에 직접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단 짜는 곳으로 간다. 그도 일리가 있군. 그래, 도령은 나와 함께 비단을 짜는 곳으로 가보자는 말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때 주인이 비단을 한 아름 안고 나타났다. 어이, 주인장. 그러지 말고 비단은 어디서 짠 것인가? 예, 어르신, 이 비단은 이곳 자치산 자락에서 직조한 진품입니다. 멀지 않구먼. 또 다른 곳에서도 비단을 직조하는가? 예, 다른 곳도 몇 군데 있기는 하나 양도 적고 품질이 조잡해서 사람들은 자치산 비단만을 진품으로 여긴답니다. 그런가? 그럼 비단을 직조하는 곳을 직접 내게 보여줄 수 있겠는가? 예? 그곳은 족장님이 직접 관여하는 곳이라 외부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뭐라? 나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말인가? 아,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은 그 노인과 함께 명의촌 가게 주인의 안내를 받아 비단을 직조하는 자치산 자락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 노인은 직접 걸어서 가는 게 아니었다. 2명의 장정이 커다란 의자를 들고 왔다. 노인이 의자에 앉자 2명의 장정이 앞뒤에 서서 의자를 들고 가는 것이었다. 그건 가마라고 했다. 노인은 보통 신분이 아님이 분명했다. 그걸 보고 지금까지 같이 다니던 비단 장수가 겁을 먹더니 자기는 빠지겠다고 손짓하며 슬금슬금 달아나 버렸다. 한 시즌이 넘도록 걸어서 그들은 자치산 자락에 도착했다. 산자락에 높은 쌀이 울타리가 길게 둘러쳐져 있었다. 울타리는 높아서 그 안을 짐작할 수도 없었다. 문에는 문지기가 지키고 있었다. 어떤 우듬촌 족장의 대문보다 더 위압적이었다. 문지기는 명의촌 가게 주인과 한참 실랑이를 하더니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 문지기를 따라 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이 보통 사람 같지 않았다.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그 태도가 고고했고 몸이 하늘거렸다. 그녀의 모든 면이 범상치 않았다. 나는 그녀가 어쩌면 정말 선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11번째 글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